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4.8%로 3년 전보다 3.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면 접촉이 줄면서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장소로는 2018년에는 회식 장소, 사무실 내부, 야유회, 워크숍 등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무실 내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사무실 출근이 줄고 비대면 업무 진행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이를 참고 넘어가는 비율은 66.7%로 3년 전에 비해 14.9%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처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중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차 피해를 겪은 사람 중 87% 정도는 근로의욕 저하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직접적 성희롱 피해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가 32.7%, 조직 문화 개선이 1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가족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관장과 관리자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곳은 72.2%로 조사됐습니다. 경총은 일부 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부 방역정책 완화에 맞춰 재택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27.3%였습니다. 이 중 77.8%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를 중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체감하는 업무 생산성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시 체감 업무 생산성을 묻는 항목에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11.9%포인트 감소한 29%로 나타났습니다. 정상근무 대비 80에서 90%라는 응답도 39.4%에서 30.6%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80% 미만은 40.4%로 지난해보다 20.7%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 재택근무 활용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1.5%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코로나19 해소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활용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은 48.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일상회복에 맞춰 기업들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 비중을 높이는 과도기로 보인다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출근하는 전통적 근무체계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주사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사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3.4%가 가장 희망하는 사내 복지제도로 주사일제를 꼽았으며 재택근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사일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재택근무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시작돼 현재는 자리를 잘 잡았다며 주사일제를 도입하면 하루를 더 쉬고자 4일을 더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능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사일제를 해도 5일 동안의 업무량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주사일제가 현실화된다면 단순 노동, 저임금 근로자들은 더욱 피해를 볼 게 불보듯 뻔하다며 이들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워라밸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주사일제가 시간차를 두고 도입된다면 반대한다는 워킹맘 A씨는 일을 하러 가면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을 수도 있기에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기업이 한 번에 도입돼 고착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를 배포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도 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 인출을 가입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외에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 방식 개선 및 사용자의 협조 의무,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 범위 확대, 퇴직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강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운용현황 통지 기한 연장, 퇴직연금 계약 신고서 및 폐지 신고서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Q&A에는 각 내용의 개정 사유부터 관련 조문 각종 서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6월 7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및 전망치를 요약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4.1%에서 1.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1월 대비 성장률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성, 재정통화, 긴축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급등과 불안정성 심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통화 긴축 정책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 불안정성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강제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역별 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재정 통화 긴축 정책,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2.6%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은 불완전한 팬데믹 피해 회복 및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본 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아져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4%의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 현장이 배출하지 못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자체 교육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할 전문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매년 만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이는 목표 인원보다 1000여 명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인력의 질을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할 석사 박사급은 매년 100여 명 배출될 뿐입니다. 7,000에서 7,500명 수준인 학사 중에서도 반도체학과나 계약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600여 명이고 반도체 과목 이수자까지 합쳐도 1,200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들은 결국 사내 대학을 통해 신입사원 대다수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정과 직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대 졸업자도 최소 3년, 길게는 5년의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서 한 사람 몫을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요 대학들과 만들고 있는 계약학과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 대부분이 석박사 과정인 탓에 학기당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마다 20에서 30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는 지난 2년간 이미 인력을 30% 늘렸지만 사람 뽑는 속도가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경영대학원의 분석을 인용해 발표한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OECD 주요 30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실제 일자리 수요와 인력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업계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의 59.2%가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동한 근로자 39.8%는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전년보다 8.1%포인트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7.9%, 여성의 61%가 월급을 더 받고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근로자의 64.1%가 임금 증가로 이동했으며 30대 62.3%, 40대 59%, 50대 55.5% 순이었습니다. 2020년 일자리를 바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면 29.3%는 임금 구간이 상승했으며 19.6%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월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35.8%는 임금 구간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에 이동한 근로자의 이직 전후 임금 차이는 25만원 미만 증가가 1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2.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3.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8.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의 73.8%는 같은 규모로 이동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34.5%였으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은 57.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0.1%에 머물렀으며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82.1%에 달했습니다. 2020년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를 산업별로 보면 동일한 산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49%였습니다. 동일 산업으로의 이동은 건설업이 73.9%, 보건, 사회복지업 70.2%, 제조업 50.4%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같은 산업으로의 이동률이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대면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